또 본격적으로 또 책 내용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제 세대별 맞춤 전략이에요. 이게 어쩌면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욱 귀가 쫑긋 귀 기울여지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세대별 투자 전략을 여쭙기 전에 빚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20년은 금리 떨어지니까 영끌에서 투자하라라는 게 맞는 조언이었고 22년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영끌에서 투자하지 마라가 맞는 조언이지 않을까. 소위 레버리징 시대, 디레버리징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기에도 빚내서 투자하려는 의사들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은 빚내서 투자할 때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고 싶다 하더라도 네.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레버리지해라. 대표적인 데가 바로 캐나다 국민연금인 CPPIB입니다. 네. CPPIB는 캐나다에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운영 본부는 뉴욕에 있어요. 네. 자기들이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자산을 불리고 키우기 위해서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잘 인식하고 전체 자산 중에서 특히 캐나다 주식이나 이런 비중이 5% 미만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본받을 구석이 많은 네.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국민연금의 또 다른 특성이 뭐냐면 네. 2020년에 했던 일인데 예. 이 국민연금 규모가 그냥 가정입니다. 이보다는 예. 더 되는데 한 500조 정도 됩니다. 어. 그 정도 되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1000조 정도 되고요. 예. 500조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어떤 일을 하냐면 30년 만기 대출로 200조를 빌립니다. 네. 그리고 금리가 1%죠. 2020년이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CPPIB가 빌리는데 누가 이거를 뭐 보증이 필요하겠어요? 국가 그 자체고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은 500조인데 그러니까요. 전혀 뭐 디폴트 날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최저금리 정부 레벨로 빌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을 들고서 투자를 빌린 돈으로 자기들의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캐나다 국민연금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레버리지의 조건이 두 가지라는 걸 벌써 느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단타로 레버리지를 쓰면 안 된다. 안 된다. 장기 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면 레버리지를 쓰는 것은 상당히 오케이. 좋은 여건이다. 네. 두 번째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분산 투자 투자하는 거. 및 채권, 주식, 부동산 다양한 자산에 저렇게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네. 덜 다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두 가지 조건에서 네.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괜찮다. 네. 저금리 장기 투자, 장기 레버리지가 가능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잘 분산되어 있어서 네. 폭락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주식 B2는 최악의 레버리지라고. 지금으로서는 최악의. 뭐 TQQQ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네. 세배 레버리지 상품 이런 것들을 투자해서 장기적으로는 오를 테니 그거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2000년에서 2003년까지 3년 동안의 나스닥 하락장을 본 사람으로서 네. 또 94년부터 97년까지 한국 주식 4년 하락장을 직접 체감한 사람으로서 네. 약세장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이 말씀을 네. 드리고 싶네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고 또 책을 보신 분들께서 우리 홍춘욱 박사님의 이 투자 철학을 믿고 또 그 투자 방법, 뭐 신호 같은 걸 좀 읽고 지금 자금이 없으니까 빚내서라도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시고 비투를 하실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먼저 이렇게 비투 여부에 대해서 진단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세대별 지금 책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20대를 위한 투자법, 30대를 위한 투자법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먼저 20대부터 가겠습니다. 반반 적립 투자를 강조하셔요. 아들놈한테 추천해 준 전략인데요. 뭐 별거 아니죠. 네.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바를 하니까 월 뭐 50만 원이든 뭐 70만 원이든 벌더라고요. 네. 좀 약간 월별 차이는 있어요. 벌긴 버니까 그 돈을 들고 모으니까 한 몇백만 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못 들어가는 거죠. 네. 아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묻길래 한국 주식이 폭락할 때 제일 많이 폭락하는 건 있지만 네. 오를 때 끝내주게 오른다. 그리고 매년 주당 순자산 가치 9%씩 늘어나는 나라니까 네. 이 나라는
힘들지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너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을 이거 사라. 네. 그리고 100만 원은 미국 달러에 대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그건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역대급 엔저니까 그러니까요. 네. 달러가 정말 얼마나 강한 자산인가에 대해서 네. 절실하게 진짜 느끼고 있으니까 표절이니까.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 20대에게 이런 걸 투자해주는 이유가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추천하거든요. 20대만의 특징이 있군요. 예, 왜냐하면 그 매매 회전율이 한 30%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1년에 네. 한 100번 정도 매매하죠. 20대 계좌를 평균 계좌를 열어보면 네. 100번 매매합니다. 네. 근데 올해는 이제 매매 못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오링 나가지고 진짜 못 하고 계실 텐데 왜냐하면 수수료로 다 나가고 정부 세금으로 거의 다 나갔을 거예요. 그만큼 매매를 자주 하게 되면 돈이 녹아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마다 또 레버리지로 상품들을 많이 샀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다시는 내가 이거 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러고 그 자산 근처도 안 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제 20대 증권사 다녔잖아요. 예. 증권사 다니는 친구 중에서도 퇴사한 다음에 예.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한다던 친구들이 또 언제 돌아오냐면 네. 2008년, 2007년에 돌아와서 다시 전화 오죠. 음. 우가 나 이거 살라 그러는데 뭐 어때? 뭐 요새 시장 어때? 이렇게 물어요. 몇 년 네. 만에 연락된 친구가. 근데 그때 그런 친구들이 전화 오는 시기들이 전부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에 전화가 오잖아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런 예. 경우를 너무나 저는 많이 봤거든요. 따라서 20대에는 성공의 경험, 그러니까 입 꽉 깨물고 적립 투자를 해서 결국 바닥을 잡아내며 성과가 이렇게 눈덩이가 조금씩 복리 효과를 보는 그런 경험을 한 3, 4년만 해봐도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더군다나 군대에 우리가 갔다고 저도 요새 월급 잘 나와서 18개월 하면서 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1,000만 원 이상의 돈들을 모아서 나오는 친구들을 제가 봤어요. 그 투자 펀드들이 있어요. 그 돈을 나와서 제대해가지고 또 이상한 데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나라에서 해주는 되게 금리 좋은 상품을 투자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 모을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그걸 또 한 방에 털어놓는 경우도 제가 되게 많이 봤거든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돈들도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면 성공의 경험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반 적립 투자의 좋은 점이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자산 2개밖에 없고 이 2개의 자산을 투자를 한번 해보면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반대로 움직이는 우상향하는 자산 이거 되게 드물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복리 투자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을 둘 다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한 일인지를 체감하노라면 점점 투자의 경험이랑 멘탈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투자 철학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 국민연금의 투자 철학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역시나 많이 혹은 국민연금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놓고 나오신 게 아닌가. 뭐 같이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혼자 만든 건 아니니까요.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30대로 가겠습니다. 30대는 투자 3분법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한 4, 5년 했단 말이에요.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남자애들 기준.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일찍 취직을 하셔서 7, 8년 쌓였잖아요. 그러네요. 자산들이 쌓이고 또 취직을 하는 과정에서 승진도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50만 원 놓고 있었던 게 갑자기 150만 원도 넣을 수 있고 2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산을 하나 더 추가해도 되죠. 바로 뭐다? 미국 주식을 사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 한국 주식, 50만 원 미국 국채를 샀으면 50만 원 미국 주식을 사는 거죠. 이렇게 사면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이 되게 높겠죠. 또 전체 자산의 3분의 2가 달러예요. 그래서 안정성도 높겠죠. 그러네요. 이거 완전히 황금 비율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까 했던 반반 투자,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 투자를 하면 연수익률 한 7%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미국 주식, 미국 국채, 한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짜면 연수익률이 8에서 9%까지 뛰거든요. 특히 붙는 돈이 많은데 수익률이 1% 올라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죠, 이제. 그리고 특히 이게 승진하실 때마다 또 물타기가 쉽잖아요. 이제 전에는 우리가 생활비 한 200만 원 쓰고서 100만 원을 투자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벌어서 생활비랑 뭐 부모님 약값도 보태드리고 하면서 200만 원 쓰고 100만 원 하다가 월봉이 한 400 됐다. 자, 그러면 이제 2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게 되고 부장 승진했다. 800만 원 중에 400만 원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00만 원 더 올려서 생활비 쓰더라도. 이런 식으로 인생에서 가장 소득이 가파르게 오를 때가
지나고 보니까 우리 30대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0대에 승진도 하고 호봉이 오르고 또는 스카웃도 되고 능력 있는 분들은 뭐 예. 보너스도 받고 이렇게 해서 탁탁 오르는 걸 너무 홍 박사님 경험 아닙니까? 막 제 후배들은 더 잘 받는 것 네, 같아요. 농담입니다. 제가 예.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개발자들 연봉을 보면 그렇죠. 저는 핀테크 앱을 그럴 하니까 수 있죠. 예. 개발자 연봉을 하는 거 보면 인턴 생활에서 시작했던 그 주니어 개발자들이 20대를 하다가 30대쯤 돼서 경력 한 5년, 7년 쌓이면 예. 야, 정말 스카우트 대상이 될 때 얼마나 튀는지를 제가 봤거든요. 예. 제가 농담 섞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아유, 예. 뭐 괜찮습니다. 예, 저도 어쨌든. 애널리스트 생활하면서 예. 30대 처음으로 억대 연봉 찍어봤기 때문에 예. 그 기쁨을 알죠. 예. 사이닝 보너스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요. 그런 것처럼 오른 걸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이전에 있었던 소비 습관을 유지한 상태에서 연봉이 인상된 만큼을 예. 어디다 좀 더 공격적으로 그렇죠.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손실을 보더라도 예. 다음 해에 더 투자할 돈이 늘어나면 오히려 저평가된 게 이익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3분법은 투자의 경험도 좀 쌓이고 성과의 어떤 누적된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쌓인 분들에게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네.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운영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40대 분들 탈무드 투자법. 예, 이게 어떤... 이제 부동산에 관한 고민을 네.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인데 저는 네. 책에 아까도 뭐 앞 시간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고 시작하라는 건 잘못된 조언이다라고 보는 쪽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한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를 사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이분들 40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제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됐잖아요. 네,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는 순간 그때 집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지속됩니다. 근데 네. 저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적어도 향후 한 몇 년은 집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월세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요새 알아보고 다니는데 예. 강남이나 성수 쪽에 있는 주상복합들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주상복합들을 알아보는데 네. 월세가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집들이 네. 꽤 있어요. 네. 그리고 보증금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자, 이거 너무 싸지 않냐. 왜 그러냐.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자, 제가 이제 한 3억 정도 자본이 쌓였어요. 예. 자본이 쌓여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전세를 보통은 넣는다든가 해서 어디 학군 좋은 데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보통 그때의 선택인데 전 그러지 말자는 거죠. 네. 자, 3억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느냐? 네. 1억은 한국 주식, 1억은 미국 국채를 샀죠. 그리고 1억은 미국 리츠를 사자. 이 미국 리츠의 좋은 점이 뭐냐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4% 중반 정도 나오고요. 네. 두 번째는 집값이 오를 때 우리 집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세계 집값이 요새는 다 같이 오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해지가 돼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좋은 게 이 세 개의 자산들은 전부 다 배당과 이자 소득을 주기 때문에 3억에 대한 이자 소득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에 대한 이자 소득이 지금 현재와 같이 시장이 붕괴된 상황에서는 연 한 4% 나올 거고 안 나오더라도 3%는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컴이 나오죠. 네. 그걸 가지고서 우리나라에서 강남 지역에 있는 아주 고급 주상복합조차 300만 원, 400만 원 월세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반전세를 알아보시면 대부분 100만 원대에 해결된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자산을 투자해서 예. 채권 가격 오르는 거, 주식 가격 오르는 거, 리츠 가격 오르는 캐피탈 게인은 다 그대로 가면서도 거기서 나오는 인컴만으로도 네.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거죠. 한 방에 전세를 들어가거나 한 방에 집을 삼으로써 예. 모든 자산 지금까지 해왔던 적립 투자의 성과를 한 방에 탁 털어놓는 인생 일대를 건 결정을 왜 내려야 됩니까?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이 엉망진창인 앞으로 조정이 몇 년간 이어질지 모르는 이런 힘든 시장에서 우리는 왜 인생을 건 베팅을 40대에 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끝장인데. 와, 정말 역발상입니다. 전 재산을 거기다 몰아넣는데 대부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투자 방법이라고 지금 아마 40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저도 그렇겠죠. 그 옛날에. 역발상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의 투자 수익률보다 월세 살면서 이 자산을 굴려가고 굴릴 수 있는 그리고 방법이 또 있다는 거. 월급에 나오는 예. 대부분을 월세로 인컴이 다 해결되면 주거비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출 이자 이런 거 예, 안 예. 갚아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더 많은 저축이 가능해지니까 역발상. 그걸 가지고 정말. 예. 그 자산들이 많이 저평가된 자산들을 계속 물타기해 나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점점 좀 자산 규모가 커지면 꼭 그걸 배당을 받아서
월세로 안 넣어도 되죠. 네. 재투자해도 되잖아요. 음. 이러면 이제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이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요. 네. 저건 비싸. 네. 막 그래서 심포도 이야기를 하다가도 또 기회가 오면 무조건 돈을 탁 털어서 사고 싶은. 그리고 그걸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어떤 지위자로서의 특성.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그런 극과 극의 희노애락을 보게 되는데 네. 저는 그는 희노애락의 상황에서 네. 지금은 약간 쿨해질 때가 아닌가. 대출 금리는 높고 집값은 대단히 비싸며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데 왜 우리는 꼭 그걸 사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항상 모든 돈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가. 40대들에게 이렇게 좋은 투자의 기회를 주는 시장이 펼쳐졌는데 굳이 옛날의 철학을 따를 필요가 있는가. 그러네요. 우리가 너무 옛날 공식을 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시대의 문제를 풀려고 고민해 왔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정말 저도 이 닭살이 지금 돋을 만큼 왜냐면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오로지 집 이러니까 분위기가 그죠? 한번 이런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좀 기회가 책을 통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50대 여러분. 50대를 위한 투자법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투자 4분법 말씀 한번. 탈무드 투자법이 아까 네. 한국 주식 네. 그리고 미국 국채, 미국 리츠였잖아요. 네. 근데 이 50대에게 걱정이 뭐냐면 인플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순간 내가 이거 투자했던 것에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나 노후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를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네 번째는 금이죠. 이만한 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은 디플레에서 인플레가 될 때 가장 좋은 자산이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자산들이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금이 언제 올랐냐를 생각해 보시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정책을 펼쳐서 디플레를 퇴치하려고 그럴 때 네, 네. 그리고 2020년 역시 코로나 팬데믹에 네, 대응해서 제로금리 양적 완화를 할 때 네, 금값이 폭등하거든요. 네. 이 금값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이 상품으로서의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경제의 사람들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인플레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오르는 자산이죠. 네.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최근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리스크들이 부각돼서 우리가 받게 될 연금이 네. 인컴이 아까 홍 박사 이야기한 대로 탈무드 투자법으로 연 4% 인컴이 나오고 캐피탈 게인 그대로 받는다 그러는데 그 인컴이 인플레로 인해 훼손당하면 어떡해?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보험 하나 더 드시죠. 예. 그래서 수익률은 탈무드 투자법보다 못하겠죠. 네. 그러나 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만에 하나 우리가 대비 못했던 어떤 외부 인플레이션 충격이 올 때 이걸 우리한테 막아주는 보험의 특성. 더군다나 달러는 런던 메탈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이것도 결국 달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또 달러로 갖게 되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불황에도 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점이 장점인데 기대 수익은 아무래도 탈무드 투자법보다는 좀 못하겠죠. 이건 이자를 안 주니까. 그렇겠네요. 네, 네. 저는 정말 많이 고민하셨다. 정말 투자 철학 어떻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투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세대별로 세대의 특성과 그 현재 상황에 맞게. 그렇죠. 특히 뭐 부동산 유무,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감, 네. 그리고 투자의 경험이 부족하신 분, 그러니까 꼭 나이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투자의 경험으로 생각하셔도 네. 돼요. 네. 그런 것들을 맞춤화된 투자법까지 제안해 주시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책인싸의 아우트로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스스로한테 하는 질문인데요. 미리 생각해 오지 않고 오늘 1시간여 동안 대화 나누다가 느낀 제 소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떨리시죠? 김광석이 생각하는 홍춘욱. 제가 사실 두 단어가 떠올랐는데 두 단어를 그냥 합쳐버렸습니다. 네. 역발상 보험이다. 정리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저변에 있는 저쪽 생각을 끌어다 주시는 역발상적 투자 사고를 전해주시고 결국 그것이 가져가게 될 그 고올 자체는 지키는 투자,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투자, 말 그대로 보험의 성격을 주신다. 그래서 역발상 그 보험. 너무 좋습니다. 브랜딩 잘 하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떠올렸습니다. 제가 1시간 내내 말씀 들으면서 그런 것들 떠올린데, 정말 역발상을 주시는 보험적인 그 투자 방법, 지키는 투자 방법,
너무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끝으로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엿주는 거예요. 근데 다만 10글자 이내로 각인되게 말씀해 주실 시간입니다. 자,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10글자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장을 안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떠나지 마라. 예. 네, 괜찮습니까? 딱 10글자입니다. 예, 패닉에 예. 떠나버리면 교훈이 없다. 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 왔을 때 네. 떠나지 마시라. 떠나지 마시라. 그리고 정말 그렇게 더 떨어질 게 불안하다면 네. 보험을 가입하시라. 네. 그건 바로 홍춘욱 보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떠나지 마 그러니까 박진영이 떠오릅니다. 제가 옛날 사람인가 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끝인사인데요. 나에게 시리즈예요. 이코노미스트라는 그 직함을 갖고 계신데 가장 오래된 직함 아니십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코노미스트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여쭙고 합니다. 나에게 이코노미스트란 끝없는 공부, 끝없는 공부다. 그리고 도달하지 못할 목표. 이미 도달해 계신데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꿈꾸는 이상적인 이코노미스트가 되고 싶은데 매번 틀리고 또 책을 자주 쓰고 전망 보고서를 쓰면서 언젠가는 저 목표에 한 걸음이라도 다가설 수 있으리라는 꿈을 갖고 보는 그런 대사인 것 같아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그 더 큰 이상을 그림 그리시면서 더 나은 이코노미스트가 되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고민하시는 그 이코노미스트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튜브 경제 강의 노트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나에게 경제 강의 노트란? 예, 아이디어 노트죠. 뭐. 아이디어 노트다. 예, 그 좋은 질문들도 아주 많이 주시고요. 또 네, 거기서 어떻게든 쉬운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맞아요. 어떤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맞아요. 정말 아이디어 노트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인데 사실 그 속에서 내가 많이 배운다. 배우죠. 라는 가르치며 말씀을 배운다. 주셨어요. 네. 또는 대화하며 배운다라는 맞아요. 느낌입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홍춘욱 박사님 통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책인싸에 출연하신 소감을 여쭙는 건데요. 그래서 나에게 책인싸란? 예, 사우나다. 사우나다. 예, 이건 땀이 삐질삐질 났습니다 오늘. 무슨 농담을요. 예. 더워요. 진짜 정말 덥습니다. 정말 겸손하신 말씀이십니다. 오늘 날카로운 질문 덕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네. 캐치한 것 같고요. 예. 아마 이번은 아니어도 네. 다음 책에 또 우리 좋은 질문 덕분에 더 좋은 책거리를 찾은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누가 되지 않게 더 고민하고 그렇게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